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4차 시 수업일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오늘 14차 시가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로 기말고사 끝난 동시에 종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14차 시가 마지막 만남이다. 자,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수업을 종료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15차 시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어려운 글쓰기 수업을 선택하고 또 과정에 글을 열심히 써준 여러분에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미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자, 글쓰기 수업을 계속 연장을 할까? 아니면 여러분하고 살아가는 수다를 떨다가 종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삶과 글로 정했어요. 어때요? 자, 글이 먼저 나와 있지 않고 삶이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은 글보다 여러분 삶이 더 중요하다. 자, 여러분이 삶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글보다 삶을 먼저 썼습니다. 자, 제 본문에 입각하면 글이라는 글자가 앞에 와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또 그러는 마음을 담아서 거창한 해석으로 여러분에게 14차 시의 주제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확인 학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조그만 조각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이니 또 주제도 삶과 글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 패러디한 시를 한번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주 짧으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요리할 때 실력은 부족하지만 음식으로 진심을 전하는 누구보다 가슴 뜨거운 사람이다. 가슴이 뜨거운 본인이 가슴 뜨거운 사람이라고 음식으로 진심을 전한다니까. 자, 이 진심 느껴지죠? 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자, 너에게 묻는다. 공부 함부로 어렵다고 하지 마라. 너는 공부를 한 번이라도 뜨겁게 열심히 해보았는가? 아니라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자, 이게 본인한테 하는 말인가? 자,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들리는데요. 자, 기말고사가 남았으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을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하네요. 자, 내가 가는 길. 저기 뭐지? 이름도 있네. 김찬우. 괜찮아요. 우리 이제 끝이니까. 자, 이제 20살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 너가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이냐? 낭떠러지다. 나는 말한다. 안 떨어진다. 이거 완전 시네요. 진짜 떨어지지 말아요. 자, 누구의 길도 비단길은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길이 낭떠러지인지 그들도 모릅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인지 비단길인지 낭떠러지인지는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그렇게 귀 기울이거나 좌지우지 돼서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잘 썼어요. 훌륭해요. 박수. 자, 기회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나 다 나누어지는 기회인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그렇게 매번, 그리고 20대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제가 잘난 줄 알고, 또 잘난 줄을 떠나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 기회가 계속 20대처럼 20대만큼 20대의 어떤 용량으로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일단 잡고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보고 아니면 차세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용기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글 주인도 기회를 함부로 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자. 너는 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가? 피자가 왜 맛있는지 아는가? 피자는 너에게 어떤 맛인가? 생각해 봤는가? 피자는 너에게서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인가? 피자는 너에게 어떤 음식이었느냐? 나에게 피자는 맛있는 음식이다. 야, 피자 엄청 맛있는 음식이죠. 음, 이 피자에 담긴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무언가를 듣고 싶네요. 음. 자, 잊을만 하면 오는 그 녀석 다가온다. 점점 다가온다. 시험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 받아야지. 시험에 대한 압박이 엄청 큰가 봐요.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는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중간고사하고 딱 돌아서면 기말고사가 코앞에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공부하랴, 또 과제는 또 얼마나 많아요? 과제 막 제출하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제랑 시험에 치여갖고.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압박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살잖아요. 그래도, 저는 참 좋았던 것이, 이게 시험이 딱 끝나면 방학이 되어서 잠시 학업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사회에 딱 나가는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를 마음껏 하고 기말고사를 끝내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굉장히 충분히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번 죽자사자 공부해보고 그 결과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에 대한 나의 보람찬 시간들로 갖고 와서 또 방학 때는 또 그 성취감으로 잘 보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회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겼구나. 이거 했는데 앞에서. 그쵸? 담배 좀 함부로 피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나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배 좀 함부로 피지 마라. 그러니까 이 담배를 좀 어떡하나? 이 담배가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가? 자, 담배 좀 함부로 피지 말고 누구에게나 좀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담배를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담배 정말 본인은 기호식품이니까 좋아서 피지만 그 연기를 맡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원해서 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기까지 모두 그 사람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거의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렇게 담배를 피려면 헬멧이 있는 거야. 개인 헬멧을 갖고 다니던가 아니면 곳곳마다 담배 피는 곳을 마련하는데 절대 연기가 밖으로 빠지지 않아. 그들이 다 흡입해.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담배 연기 너무 싫어하니까. 자,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담배를 끊으라는, 자, 박수 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조각조각의 어떤 모습들을 글로 표현한 것을 보면서, 자,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 여러분의 삶의 이렇게 풍경들이 제가 예측하고 그 다음에 상상이 되어서 참 좋은 시간, 이렇게 짧은 글에도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확인학습 여러분이 계속 확인학습을 보내준 것을 제가 그 글들을 읽으면서 참 한 학기 동안 즐거웠고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확인학습 힘들고 귀찮았을 텐데 자, 꼬박꼬박 해준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고마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텍스트와 콘텍스트 이야기입니다. 자,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글은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도구니 내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쓴 글은 상대방이 읽었을 때 어때요? 잘 알아들어야겠죠.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것을 읽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쓴 사람의 문제가 더 많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글을 쓴다 하면 뭐 말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을 배려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입을 하고 감정을 읽어서 그것을 내 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상대방이 읽고 나서 잘 전달될 수 있는 쉬운 말로 글을 써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똑같이 내 글을 읽는 상대방이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나는 최대한 친절하게 나의 글을 이해시킬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글을 쓸 때에는 읽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그런 글로 표현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텍스트는 해석할 필요가 있는 대상, 뭐 이런 뜻이지요. 자, 텍스트는 그 자체만이라도 읽어도 뭐 뜻을 알 수 있는 거. 자, 그걸 텍스트라는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게 글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뭐 사진이어도 좋고 그림이어도 좋고 음악이어도 좋고 또 어떤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평전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러는 텍스트 그 자체가 되기도 하죠, 사람이. 자, 근데 그럼 콘텍스트는 알겠는데 콘텍스트는 뭐냐? 자, 콘텍스트는요, 텍스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환경, 배경, 조건, 사실, 관계, 맥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맥락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조금 좁아요. 그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콘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안에 이 콘텍스트를 잘 녹여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쓰는 글이 나의 생각이 상대방과 결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어긋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쓰는 이 텍스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 설명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콘텍스트입니다. 하지만 내 글 안에 설명으로
환경은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글 속에 그 안에 콘텍스트를 녹여서 써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맥락을 녹여서 써야지 읽는 사람도 나의 생각,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잘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배려의 글이 바로 콘텍스트. 그것을 활성화시켜 준다면 여러분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에 잘 방향을 잘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확인학습으로 내려준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이 시를 딱 읽으면 여러분 어때요? 읽으면 연탄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나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자, 어떤 도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시 같잖아요. 왜 그렇게 공공의 목적의 어떤 도덕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따끔한 일침을 가해주고 또 우리도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뭔가 나도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또 그런 것들을 반성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또 반성을 하게 되는 아주 뜨끔해하면서 그러는 시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이 시의 콘텍스트를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1991년이라고 해요. 안도현 시인이 교사였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해요. 그러시면서 그때 해직 교사가 된 자신의 나름의 항변을 이 시로 적었습니다. 그럼 이 연탄재는 누가 될까요? 해직 교사. 너는 뜨거운 사람이었냐?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쵸. 해직을 시킨 여러 교육부 장관이며 관련된 높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 여러 언론들 비판적으로 바라본 언론들 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바라본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한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시가 어때요? 이 시가 자신이 안도현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잘 전달이 됐나요? 아니죠. 그쵸? 안도현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아니요.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럼 안도현 시인은 의사표현을 잘 못한 거네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이 쓴 글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쵸? 자, 이렇게 내가 쓴 글이 읽는 사람도 같은 맥락으로 읽고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 콘텍스트, 제가 지금 설명했던 1991년에 안도현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해직 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울분을 시로 표현을 했다. 라는 것을 글 속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든 자신의 울분을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우리가 읽었을 때 어때요? 아, 그때의 그 울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 시를 읽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문학 작품이니까 그것도 시고 또 안도현 시인 같은 시인이 쓰는 글이니까 이거는 좋은 시로 우리에게 계속 회자되면서 계속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로 자리매김하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문학 작품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쓰는 글은 이게 문학 작품이 아니라 논리적인 글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논리적인 글에서는 이런 많은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잘 소통되게 그 소통의 도구로 글을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텍스트만 읽어도 뜻을 알 수 있도록 써야 하고요. 자,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필요한 콘텍스트를 텍스트 안에 심어 두어서 읽는 사람을 이끌고 나의 생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라는 글은 허무한 글만 있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콘텍스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알기 쉽게 상대방이 글을 읽는 상대방이 알기 쉽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만 쓰지 말고 그 생각을 잘 설명해주는 콘텍스트도 텍스트 안에 심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안도현 시인의 그 콘텍스트 말고 진짜 이거 딱 봐서 우리가 그 느낌 그대로 해석하게 할 수 있다면 글씨를 바꾼다면 연탄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더러워진 골목 내가 칠 거야. 하고 공분을 일으키게 시를 써야 한다.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의사소통으로서의 도구가 잘 이루어진 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만약 그걸로 바꾼다면 이럴 수 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요. 유시민의 글의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글은 도통 알 수 없는 글이다. 만약에 논리적인 글로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써봐서 다른 사람 읽는 사람들도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훌륭하지만 우리가 이 글을 상대방에게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유시민 시인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도덕적인 공분을 일으키지 않게 그거에 대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시로 써야 한다. 자, 우리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진짜 훌륭한 문학 작가로서 등단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시로 많은 사람들이 회자될 수 있게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이렇게 시를 쓰면 그 뜻을 알 수 있게끔 쉽고 그 다음에 콘텍스트를 잘 심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전달받을 수 있게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안도현 시인의 글을 봤다면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쓰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콘텍스트 한국에서의 대학살이고요. 이 제목,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작품,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배경은 1950년에 한국 전쟁 중에서 황해도 신천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피카소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아니고요. 자, 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참혹상을 전쟁 중에 그냥 양민들이 학살되는 그 참혹한 현실 상황 사진을 보고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 텍스트, 이 그림만 보고 여러분이 쓴 글, 이 콘텍스트를 알고 거기에다 이렇게 여러분의 글에 심어놓은 글, 독자는 어떤 글에 더 공감하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읽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 같으면 이 콘텍스트를 잘 심어놓은 그 글에 더 많은
공감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왜? 이 그림은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때요? 이 전쟁에 이런 평범하고 전쟁과 아무 이유 없는 이런 양민들의 학살이 이루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한 곳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라면 우리가 쓴 글이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콘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논리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콘텍스트를 잘 심어둬야 된다. 텍스트만으로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렇게 콘텍스트를 잘 심어서 잘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글은 생각과 감정의 표현이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독자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텍스트에 콘텍스트를 심어서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글 쓰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올려준 동영상 보셨나요? 자,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대학생활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대학생활 동안은 꼭 이것만은 내가 해 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생활 동안 공부도 중요하고 봉사활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러니까 알바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꼭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학생활 하고 나서 어떻게 독립을 해서 내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공감을 해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동안 참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내내 공부 시간에 쫓기면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나 뭐하지? 뭐했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자,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하게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보면서도 되게 공감이 갔어요. 주호민 웹툰 무한동력이라는 글인데, 자, 이 친구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이력서를 자기소개서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하숙집 아저씨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전곡을 찌릅니다. 꿈이 뭔가? 자네는 꿈이 뭔가?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꿈이 뭐지? 솔직히 말하면 금융권 대기업 직원인데요. 라고 점점점 말하면서도 그런 거야. 자, 대학을 졸업해서도 이렇게 나의 꿈이 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남들이 다 그냥 바라는 그 금융권 대기업 직원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지를 모르고 점점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그 대학생활 내내 이런 이 주인공처럼
대학을 졸업해도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생활 내내 여러분이 치열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학 졸업할 때쯤에 좀 더 마음 편하게 졸업을 하고 나의 꿈을 찾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 꿈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꿈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확고해지면 그게 정말 좋은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쓰기 내내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지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이 그 안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는 글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물론 여러 과목 중에도 중요하고 힘든 과목들도 많았을 텐데 글쓰기를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되뇌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자, 아주 여러분에게도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여러분 논리적인 글, 주제글을 읽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 글을 보니까 아까도 독자에게 내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글을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친숙한 단어입니다. 알기 쉽게 쓰는 단어. 자, 멋진 단어들을 막 나열한 글이 잘 쓴 글이 아니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공감을 얻으려면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단어를 계속 늘려서 제가 읽다가 숨이 막히는 글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되도록이면 단문으로 사용해서 생각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접속어를 좀 줄여.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잘 호응을 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면 그래도 읽는데 도움이 되는데 불필요한 접속사를 계속 쓰고 또 호응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읽기가 뜻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접속사를 줄여서 쉽고 단문을 사용해서 읽는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문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목에 대해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제목은 뭐다? 글의 얼굴이다. 자, 제목을 여러분 신중하게 그냥 막 쓰지 않고 신중하게 제목을 다는 그런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사용할 때 남의 글을 가져오거나 그럴 때 그냥 생각 없이 긁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자료가 이 글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난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자, 내 글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갖다가 써야죠. 자, 그러려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서 여러분 글에 정말 알맞는 자료를 갖다 붙여서 여러분이 글이 좋은 글이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여러분은 너무 쉽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데 자, 쉽게 한 글은 쉽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고 나의 글에 어울리는 자료를
찾는 연습, 습관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또 이곳저곳에서 100개 오니까 자신만의 목소리와 의견이 없는 그런 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글을 쓰는 건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의사소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 그러면 글을 왜 쓰나요? 그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견이 이 안에 잘 전달될 수 있게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의 주제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하고 싶은 잔소리였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수업에 대한 단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 교수 입장에서는 제가 비대면 수업의 어려움과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어려움은 여러분도 많고, 그렇지만 이 아쉬움은 좀 그렇더라고요.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생동감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보내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좀 아쉽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 의미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옅어졌을까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확인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어서 참으로 소중했다. 자, 그 다음에 과제글을 보면서 참 모든 글은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주고 그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 글들을 보면서 자, 여러분이 쓰는 그 글 하나하나가 여러분은 누구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그 고민을 제가 읽을 수 있게 되니 공감을 하게 되었죠. 그 공감을 하면서 여러분 보니까 참 이 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 것을 느꼈고 그렇게 소중한 글 써줘서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까지. 자, 그리고 이건 당부인데요. 자, 그간 우리는 책을 어때요? 학습의 도구로 읽었다면 자, 지금 대학생활의 남은 시간들은 여러분이 즐거움을 위해서 독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독서할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그때그때 읽었던 그 감정들은 또 그 시간마다 다르니까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읽고 싶어 그것이 뭐 학습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뭐 교양이 있건 없건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책을 골라서 그것이 만화책이 됐던 뭐 교양서가 됐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독서를 해 주시면 여러분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선배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저도 경민대 졸업생입니다. 제가 제 전공은요, 독서문화 컨텐츠 학과예요. 지금은 없어진 과이죠. 굉장히 인문학적인 학과이죠. 정말 그 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경민대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먹어서 이제 공부 마치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배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맡으니까 어때요? 내 직속 후배들이잖아. 후배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더 잘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앉아 이러면서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고 애정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경민대 수업에서는 더 많은 애정을 쏟으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였는지 전 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선배 입장에서 여러분 인생은 뭐 있어 못 먹어도 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경비대에 딱 들어와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되는 마음이 굉장히 많죠. 그 이해 굉장히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결정한 거를 믿고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고 해보세요. 자, 죽을 힘을 다해서 고 했는데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판단을 하면 되니까 자, 너무 고민하는데 시간을 뺏기고 낭비하지 말고 일단 결정한 것을 여러분 못 먹어도 한번 고 해보세요. 자, 너 그거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거 언제 때려칠 거야? 그거 별로인데? 라고 주변 사람들의 뭐 호기심 어린 그런 눈빛과 그런 말에 너무 마음 담아두지 말고 여러분 일단 한번 선택했으니까 한번 못 먹어도 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리 김칫국 마시기. 자, 여러분 지금 내 현재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고 잘 될 거야. 나는 진짜 이 정도면 뭐 라는 자존감을 한껏 높여서 김칫국을 좀 많이 마셨으면 한 사발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울대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 미래에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야.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김칫국 한 사발 들이마시고 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학생활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려요. 자, 그리고 이 꽃길. 제가 살아보니까 꽃길이 꼭 하나만 있지 않더라고요. 꽃이 여러 개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한 곳만 바라보면서 저 꽃길이려니 하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자, 못 먹어도 고 하다가,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꽃길을 가세요. 자, 다른 꽃길도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너무 힘들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인생을 유머러스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선배로서의 당부이고요. 자, 여러분 선배로서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럼 문자 주셔도 됩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공지, 다음 주 시험 시간은 1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자, 4시 이후에 시험지를 내면 어때요? 출석 인정이 안 돼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이날 다음 주 월요일에 출석 성적을 제출하는 마감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출하지 못하면 결석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꼭 시간 안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 뭐 시험은 중간고사처럼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정성을 다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공지까지.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자, 여러분 앞길에 탄탄대로이기를, 자, 그리고 꽃길이기를 선배로서 기원합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